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폭력을 당한 데 이어 한 신규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학생의 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경상북도 교육청이 교권보호 긴급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교권보호 긴급지원단을 구성해 교권 침해 발생 시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 지원하고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할 때는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토록 했습니다. 또 교원 배상 책임보험과 연계해 민사는 2억 원, 형사는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교육부도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침해 행위에 대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특별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학생의 인권만큼이나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중하다, 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학생과 교사가 모두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7월 24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안동은 습도가 높고 흐린 날씨가 이어져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30도, 봉화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북부권에는 오후부터 시작해 내일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빗줄기가 약해지겠고요. 이 비가 잦아들면 폭염과 열대야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안동의 중앙선 폐선 구간이 복합 휴양 레포츠가 가능한 장소로 재탄생됩니다. 국가철도공단이 주관하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 공모에 안동 이음길 조성 사업이 선정된 건데요. 기존 2022년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으로 이미 선정된 임천각에서 와룡터널 구간 테마와 거리 사업과 함께 이번 중앙선 폐선 전 구간에 대한 활용권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시는 폐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풍부한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복합 휴양 레포츠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안동시 북후면 금계터널에서 일직면 회암터널까지 35km 사업 구간을 중앙선 1구 사이로 명명할 예정입니다. 또 전체 구간에 대해 부지 평탄화로 보행로를 조성할 텐데요. 북후면 금계터널에서 와룡면 이하역 구간, 또 이하역에서 남후면 무릉역 구간, 무릉역에서 일직면 회암터널 구간까지 연차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안동시는 방치된 철도 유휴부지를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해서 관광객을 이끌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장맛비 소식도 있는데요. 내일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해상에는 바다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식인 상어로 불리는 청상아리가 포항 앞바다에 잇따라 출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21일 오전 4시 30분쯤 포항 북구 청어면 청진 삼리 동쪽 약 4.6km 떨어진 바다에서 24톤급 어선 A호가 그물에 걸려 죽은 상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는데요. 조사 결과 이 상어는 몸 길이 3.28m, 둘레 1.56m인 청상아리 암컷인 것으로 확인됐고요. 불법 포획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청상아리는 청어나 다랑어, 다른 상어류를 잡아먹는 육식성 어류인데요.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8일 포항 남구 구마항 앞바다에서도 낚시여선 선장이 청상아리를 목격했고 10일에는 포항 남구 호미곶면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그물에 걸린 상어를 발견하는 등 최근 상어 출몰이 잦은 상황입니다. 해경은 동해에서 지속해서 상어가 목격되고 있는 만큼 어민과 물놀이객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오후부터 이 비는 차츰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0.3도 낮은 25.1도, 습도는 100%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에서 남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지난 20일 위생업소 민간감시원 7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울릉도 최초 국가 행사인 제4회 섬의 날 행사를 대비해 관내 위생업소 친절 서비스 및 위생관리 홍보, 위생상태 모니터링 등 안전하고 쾌적한 영업장 내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됐는데요. 최근 언론 등에서 울릉도 여행 방문 후기 중 관내 음식점에서 단체 손님 위주 영업으로 1인 식사 거부에 대한 제보로 인해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 만큼 1인 식사 제공에 대해 친절하게 응대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충분한 설명을 통해 식사 거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해 줄 것을 교육했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8월 7일까지 위생업소를 직접 방문해 찾아가는 현장 친절 코딩을 통해 음식점 내 메인 메뉴판에 1인 식사가 가능한 메뉴에는 1인 식사 가능 스티커 부착 및 친절 매뉴얼을 게시해 손님 응대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열한 시 11분입니다. 올여름 긴 장마에 폭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막대한 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산사태와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인명피해가 큰데요.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진대학교 스마트건설 환경공학부 장석환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장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장석환입니다. 예. 자, 먼저 경북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산사태 얘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이번 산사태가 일반 산사태와는 좀 다르다면서요? 이번 장마 초기에 이렇게 큰 피해가 난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네. 보통 이제 산사태가 자연 상태에서 산사태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이제 장마에 특히 경북 지역에 이렇게 큰 피해가 난 산사태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토성류라고 부르거든요. 토성류요? 예, 토성류라고 하는 것은 장마철에 완전히 포화된 그 지반 그리고 약해진 지반이 물과 흙과 돌이 한꺼번에 이 반죽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굉장히 큰 양이 일순간에 어떤 마을이나 어떤 지역을 전체를 덮치는데 대표적인 예가 2011년도에 그 우면산 산사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형태의 산사태가 이번에 경북 예천, 문경, 이쪽 영주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피해가 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속도가 빠르고 또 뭐 언제 이렇게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전과는 다른 이런 산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뭘까요? 일단 비가 좀 많이 왔죠. 지난 한 2주 동안에 온 게 한 400mm부터 많게는 한 800mm 정도 왔거든요. 네. 그 정도 됐다고 하면은 이미 이제 그 지반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고 그 흙과 흙 사이에 있는 공간에 물이 다 채워져 우리가 포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의 산지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토피가 굉장히 좀 얕습니다. 한 1m 내외 정도 되는데 그럼 그 아래에 있는 안반층과 지반의 그 사이에 만약에 물이 차게 되면 이게 일종의 수막 현상처럼 이렇게 미끄럼틀 역할을 하게 돼서 마찰력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상당한 피해가 날 수 있고 지금처럼 어제 그제 한 이틀간 좀 약간 소강 상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비가 오면 그 무게가 실려져서 훨씬 더 좀 가능성이 좀 많은데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대부분 이번에 산사태 위험지구로 선정되지 않는 곳에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예. 경우는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그 위에 인도, 그 도로를 건설했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펜션 단지를 했다든지 인위적으로 개발한 지역들과 연관돼 있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개발을 하거나 이럴 때 이 산사태 위험지도 산림청의 취약지구 이런 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연적으로는 안정된 상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험한 상태로 변질이 됐었던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설령 산사태 위험지구나 위험지도의 그 등급이 낮은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예. 그런 인위적인 개발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은 상당히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좀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발생한 산사태 대부분이 취약 지역 외에서 발생하는 거라서 산사태 취약 지역을 좀 재점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높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런 얘기들은 몇 년 전부터 산림청에서 제공했던 그 취약지구라든지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 부족한 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해왔었는데요. 네. 산림청에서 공개하는 이 산사태 취약지구 이 부분은 인공적인 개발을 좀 배제한 상태에서 자연적인 상태에서 우리나라 전체 산지에서의 자연적인 상태에서 굉장히 위험한 데가 어디냐 이런 부분들을 좀 표시한 거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안식각이라고 하는 데가 그 보통 산지가 안정적으로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각도가 한 30도 이하인데 네. 30도 이상인 된 부분들을 많이 위주로 해서 그쪽에 위험지구로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 그 인공 절치면이라든지 인공 사면이라든지 최근 개발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최근에 이제 반영한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예측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서 예측지구나 그 위험지구가 아닌 곳에서 이렇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그렇죠. 거죠. 근데 산림청에서 이 현장 개발 상황을 일일이 다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100% 산림청에서 직접 그 부분을 예. 파악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죠. 그렇죠. 그렇지만 산림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산사태의 관리를 하는 총괄 상위 기관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산사태 위험지구라든지 특히 산사태를 많이 나는 지역이 도심지보다는 이렇게 농촌 지역이죠. 또 이렇게 산 아래에 있는 이런 그 마을들 어르신들이 좀 많이 살고 계시는데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계획들은 어디에 있느냐? 시군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군에서 개발 계획을 내준다든지 그렇게 할 때 특히 이 개발을 10,000제곱미터 이상을 개발을 할 때는 재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 개발, 즉 소규모를 조금씩 개발하는 것은 재영향 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런 취약지구에 대한 그리고 대위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게 네. 자꾸 이제 편법 아닌 편법을 사용해서 하다 보면 굉장히 큰 지역이 재해에 굉장히 취약해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할 수 있으려면 시군구의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가 같이 참여해야 되고 또 이제 산림청 입장에서는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는 산림에 대한 그 산지에 대한 부분이지 산 아래쪽의 부분은 상관없다. 국토부나 아니면은 네. 시군에서 담당하는데 우리까지 거기까지 책임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원인은 산사태이기 때문에 원인은 이 장마철의 토성류이기 때문에 그 토성류에 대한 책임 그리고 토성류에 대한 방지 네. 이런 부분들까지는 산림청에서 통합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요. 그러네요. 한 기관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자료들을 좀 통합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어떤 시점에서 발생한 시점을 잘 파악을 해서 예. 거기에 사방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치는 산림청에서 해야 되고 또 이제 협조 관계가 있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시군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이런 서로의 유관기관 간의 협조, 자료의 공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지하차도 침수 사고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3년 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것과 똑같은 사고가 청주에서 이번에 발생을 했는데 같은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3년 전에 이제 부산에 있는 초량 지하차도라고 하는 기억납니다. 곳하고 지금 이제 오송의 궁평 지하차도하고의 사고가 같은 형태로 발생은 했지만 예. 원인은 조금 다르죠. 그 오송 지하차도는 미호강이
제방이 터져서, 그러니까 제방이 붕괴돼서 일순간에 들어온 거고, 초량 지하차도는 도심지 내부에서 배수 체계가 충분하지 않아서 예. 문제가 생긴 그 원인의 발생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이 차량 통제라고 하는, 그리고 그렇죠. 차량 통제의 어떤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차량 통제나 이런 부분들에 뭐 여러 책임 소재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좀 이것을 사람의 판단에 맡길 게 아니고 어떤 시스템에 좀 맡기기 위해서는 자동 차단 시스템, 비가 얼마나 온다든지 아니면은 도로의 침수심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자동 차단 시스템, 요즘에 뭐 ICT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판단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강제 규정들이 정해져야 됩니다. 네. 즉 법으로 정해지거나 아니면 뭐 시행령으로 정해지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그동안에 그 국회에서 많이 논의만 됐지 그 시행을 안 하고 이제서야 지금 이제 여야가 공히 지금 이제 다시 하겠다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예. 법령들이 많이 계류되고 사장화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죠. 하루빨리 좀 속히 제정이 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선박에서는 에어포켓이라고 해서 침몰했을 때 이제 위쪽 공간 내부에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공간이 있는데, 지하 공간에 이런 에어포켓을 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선박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뒤집어지거나 어떤 상황이 잠수라도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는 그 일정 부분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 지하 공간, 그러니까 지하 터널 같은 부분은 이렇게 완전히 밀폐된 공간을 물론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만들어도 완벽한 수밀이라든지 완전히 그 진공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만약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설계 기준에 들어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공사하는 입장에서 시공사나 설계사들이 이 부분이 비용이 더 든다면 일부러 자기들이 그걸 더 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탈출구, 특히 이런 일정 부분은 공간을 좀 만들어서 위쪽으로 사다리를 통해서 지상으로 연결하는 어떤 사다리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은 피할 수는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완벽한 에어포켓 같은 공간은 그 지하는 만들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물이라고 하는 게 조그마한 틈을 찾아서 계속 수평을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계속 침수는 계속 될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늦게 침수되는 동안에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좀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 여쭤보고 싶은 질문은 많은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장마도 이어지고 있고 8, 9월에는 또 태풍도 올라오는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대비해야 할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요. 지금 5호 태풍 독수리가 지금 필리핀 쪽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이제 방향을 틀기 전에는 우리까지는 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한 50에서 80mm 정도의 경북 지역이 온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산사태라든지 저지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정말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의 생명과 재산은 본인이 지킨다는 생각으로 항상 그런 상황에 대비하는 자기 모의 훈련을 통해서 본인이 좀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진대학교 스마트건설 환경공학부 장석환 교수였습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에서 최근 관람객 10,000명을 돌파한 전시가 연장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가은 리포터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오늘은 제가 대구 근대역사관에서 열리고 있는 2개의 전시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1층에서는 올해 2번째 기증유물 전시, 그리운 학창시절 추억의 책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7월 2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는데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어서 8월 27일까지 연장을 하기로 했는데요. 아이들의 방학도 시작된 만큼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셔서 이야기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증 유물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먼저 전시를 둘러봤습니다.
네, 여기는 그리운 학창시절 추억의 책장, 그래서 기증받은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은요, 저희가 기증받은 유물을 작게 전시하는 이제 작은 전시인데요. 받았던 상장이라던가 졸업 앨범들, 그리고 그 당시 사진들이 지금 전시가 되어 있는데, 요즘 가장 많이 인기,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중학교 배정을 했을 때 사용했던 무시험 추천기입니다. 이런 것들 현재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네. 1961년에서 66년 이창식 선생님께서 기증을 하셨던 물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요거는 어떤 건가요? 요거는 각 학교에서 발행했던 학교 교우지입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 학생들이 썼던 시라던가 뭐 수필들 이런 것들 다 적혀 있어요. 네, 저희 오시는 관람객분들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하세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지만 또 그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이 오시면 당시 본인들이 다 겪었던 일들이다 보니까 추억을 회상하시고 또 손주들이라던가 자녀분들에게 또 그런 추억을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작은 이야기장이 되기도 합니다. 1년에 2번씩 유물을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라고 해서 유물을 저희 기증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으신 유물들을 저희 역사관에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기증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전시처럼 많은 분들이 함께 공유하고 볼 수 있게끔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전시는 대구 지역 독립운동사 돋보기 전시입니다. 현재 2층에 전시장이 마련돼 있는데요. 네. 다양한 과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이번 전시에 대한 소개는 박물관 운영본부장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광복회 활동을 했다. 그걸 왜 대구에서 했느냐?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대구가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하고 열린 도시다. 모여서 꿈을 꿨고 이 꿈이 좌절되는 것 같지만 이어져서 조국 광복을 이루었다. 이런 이제 스토리로 오는 겁니다. 대구 근대 역사관 관장 신형석입니다. 지난 6월 9일부터 대구 근대역사관에서는 대구 지역 독립운동사 돋보기 전시로 대구에서 만나자 1910년대 광복을 꿈꾼 청년들 특별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조국 광복을 위해 활약했던 비밀 결사 조직 광복회를 재조명하기 위해 특별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전시는 4부로 나누어서 1915년 8월 25일 광복회가 결성된 달성공원을 비롯하여 총사령으로 추대된 박상진이 1912년 대구 본정거리에 설립한 상덕대상회, 또 김한종을 비롯한 조선 팔도 지부장과 만주사령관 김좌진, 그리고 1910년대 대구 사회 모습, 또 대구 권총 사건, 경주 우편마차 세금 탈취 사건, 친일부호 장승원 처단 등 광복회 활동, 그리고 피체와 재판, 순국, 그리고 후배들이 이어간 광복의 꿈과 활동 등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대구는 역사적으로 열린 도시였으며 열린 도시 대구가 만든 많은 역사 사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1910년대 광복회 활동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대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이번 기회에 걷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 두 전시회 모두 부모님과 함께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내용이 아주 알찼는데요. 네. 전시를 보러 온 이 시민들의 이야기도 조금 더 들어보시죠. 시내에 오늘 볼일 보러 왔다가 박물관에 전시를 한다고 해서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중학교 배정 입학 무시험 추첨기라는 걸 처음 봤는데 예전에도 이런 거 사용했다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옛날 졸업 사진첩도 있고 학교 교지도 있고 여러 사진들을 더 볼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전시된 물품들이 다 부모님 세대 물건이다 보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한번 방문하고 싶습니다. 집에서 있다 보니까 조금 적적해서 한번 밖에 나와 봤는데 또 경상감령공원 안에 근대 역사관이 있어서 한번 와보게 됐습니다. 기증유물 작은 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약간 더 윗세대 어른들의 학창시절 전시품을 전시한 거라서 또 오늘날과 다르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이라서 되게 재미있게 봤고 즐거웠습니다. 같이 오신 분은 여기 기증유물 같은 경우에도 상장이라든지 개근상, 우수상 이런 것들을 보고 예전에도 이러한 상장이 있었다는 게 좀 신기하고 재미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 저는 원래는 몰랐지만 이번 전시를 통해서 특히 1910년대 광복을 꿈꾸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대구에서 광복회라는 거가 조직됐다는 것도 처음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실을 좀 알게 되고 대구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돼서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는 2개의 전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윤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자,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의 최원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뭔가요? 예, 제가 이 시간에 앞서서 몇 차례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이 지역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사활을 걸었던 이 특화 단지 선정 결과가 나왔는데 관련 내용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 20일에 특화 단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는데 지역에서는 구미와 포항 그리고 대구가 선정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핵심 전략 산업인 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 이 경북 구미와 포항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로 최종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이라고 하죠. 예. 이 소부장 산업 특화 단지에는 정부가 대구를 추가로 지정을 했고요. 정부는 이 두 특화 단지의 기반 시설을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이 예타 면제 그리고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같이 이제 전방위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 신규 투자를 유치를 하고 또 기업을 집적시키고 이를 통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와 대규모 고용 확대도 이제 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구미와 포항에서 특히 특화단지 지정에 정말 사활을 걸었었는데 네. 지정이 돼서 참 잘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전국적으로 이 구미하고 용인, 평택이 반도체 분야에서 그리고 포항, 청주, 새만금, 울산이 2차 전지 분야에서 그리고 천안, 아산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총 7곳이 이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자, 먼저 구미는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으로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있어요. 맞습니다. 이 구미시의 이 반도체 특화 단지 선정은 간절함, 노력, 당위성 세 박자가 3박자가 이뤄낸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구미시는 이번 특구 선정을 계기로 더 큰 도약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구미시가 이번 기회로 정부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반도체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고요. 예. 특화 단지 선정으로 이제 구미에 투자하는 기업은 인허가 또 간소화해주고 인프라도 지원해주고 영종률도 올려주고 세제도 지원해주고 연구개발도 우선 지원하는 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도 이제 함께 받게 되면서 반도체 기업이 이 구미에 입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하겠다라는 이제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함으로써 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상당히 크겠죠. 네, 맞습니다. 이 범부처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업 투자 환경도 개선이 되면 이 구미를 넘어서 이제 대구 경북 경제 발전의 발판이 될 전망인데요. 이 구미시가 한국은행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산출해 보니까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로 인해서 생산 유발 효과는 한 5조 3천여억 원, 예.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한 2조 8천여억 원, 취업 유발 효과는 한 6,500명 정도의 효과가 추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미시가 이제 2031년까지 경북도와 같이 해서 이 반도체 전문 인력을 한 2만 명 정도 양성하고 5년 내에는 이 특화단지 수요에 맞는 이 인력도 한 3,300명 정도 양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전문 인력이 이제 구미에 유입되면 예. 지방 소멸도 방지하고 또 국가 균형 발전도 이루겠다 이런 계산입니다. 예, 기대감이 큽니다. 네. 자, 이번에는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한
포항으로 가볼까요? 예, 이 에코프로하고 포스코퓨처에 많이들도 들어보셨을 텐데 포항에 있는 이제 2차전지 기업입니다. 네. 이 2차전지 소재 사업 투자를 늘리고 있는 이 기업들은 이번 이제 2차전지 양극재 산업 특화단지 선정에 아주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신규 투자의 경우에는 인허가 기간도 줄 것 같고 또 기반 산업 조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전국에서도 주목받는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같은 이 2차전지 기업 관련 투자가 네. 더 탄력을 받겠어요. 맞습니다. 우선 에코프로는 2028년까지 지금 포항 블루벨리 국가 산단에 2조 원 들여가지고 이 2차전지 원료부터 전구체 양극재까지 일관 생산 공장인 에코프로 블루벨리 캠퍼스 이제 건립하기로 했는데 네. 이번 특화단지 선정으로 관련 투자도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 걸로 보이고요. 이 포스코퓨처엠은 이제 신규 투자 결실이 보다 빨리 맺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영일만 산업단지에 4만 6천 톤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장을 추가 건설하는 계획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2차 전지가 정말 중요한 그런 산업 분야로 주목을 네. 받고 있는데 포항이 큰 역할을 해야겠어요. 맞습니다. 이 포항에서는 그동안 이제 포스코를 중심으로 제철 보국 이제 철을 만들어서 예. 보국을 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지 보국을 하겠다라는 전지로 보국을 하겠다는 거죠. 이제 희망찬 얘기도 나오는데요. 방향이 바뀌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2030년까지 포항에서 생산되는 양극재가 이 연간 한 100만 톤으로 전 세계 수요량의 한 16.5%를 차지할 것으로 관망을 했습니다. 양극재는 이제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거든요. 이게 제조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대구시의 특화단지 선정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대구시는 전기차 모터 소부장 특화 단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대구시가 이 모터밸리를 구축하겠다면서 굉장히 사활을 걸었는데 이제 선정이 됐고요. 예. 기업과 연대하고 이제 동방 성장하는 생태계를 육성해서 2030년까지는 이제 글로벌 파운더리형 모터 산업 거점으로 대구시가 도약하겠다라는 포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구의 어느 지역이 모터 특화단지가 되는 건가요? 예, 대구시에 따르면요, 이게 전기차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구역은 국가산업단지, 달성군의 국가산업단지하고 달성 1, 2차 산단하고 테크노폴리스 일대입니다. 주로 달성군에 몰려 있고요. 그러네요. 예, 대구시는 이제 2030년까지 특화단지를 집중 육성을 하는데 이제 모터산업 밸류 체인 완결성을 좀 더 강화하고 핵심 기술도 또 내재화하고 생산 제조 혁신형 경쟁력도 좀 강화하고 인재 창출도 지원하는 이 4대 전략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조금 더 상세하게 구역별로 보면 이제 구지면 국가산단과 구지면 농공음 달성 1, 2차 산단을 대상으로는 기업 유치와 이제 산업 전환으로 모터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좀 주력을 하고요. 현풍 육아 쪽 이제 테크노폴리스는 연구 지원하고 기술 고도화 같은 이제 기술 위주로 좀 강화를 할 방침입니다. 이 4대 전략 사업 중에서도 특히 더 중요한 좀 사업이 있을까요? 네, 이 모터 시험하고 평가 인증을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지원 거점 센터 구축하고요. 이 밸류 체인을 연계해서 협력하는 핵심 기술 개발 지원 등입니다. 예. 이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이 기회 발전 특구와도 연계를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운영한다는 이 계획입니다. 기업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대구에는 이제 국내 유일의 전기차 모터용 연구 자석 히토류 자석이라고 하는데 이 생산 기업인 성림첨단 산업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모터코어의 70% 가량을 생산하는 고화 전공도 있고 현대차 전기차 모터의 72% 생산하는 경창산업 등을 중심으로 이제 모터 산업 밸류 체인이 이미 형성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유림테크나 보고원어, 이레 AMS, 대동모빌리티 같은 기업들도 이제 모터 시장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을 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선정한 앵커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들 이제 기업들이 2030년까지 특화단지 한 1조 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특화단지 조성은 물론이고 이 활성화에 직간접적으로 이제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런 인프라가 대구시가 특화단지를 유치해낸 주요 요인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산업부가 지정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기술 자립화와 공급망 내재화, 국산화가 주요 목적인 만큼 이제 소부장 기업 생태계 강화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네. 이 대구에 관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히토류 연구 자석 같이 소재부터
생산부터 부품 가공, 모듈까지 이제 완결형 밸류체인 구축을 이제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구시가 그 동안에 모터 산업을 육성하려고 이 전기차 모터밸리 조성을 현 정부 지역 공약 사업에 반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중견 중소기업 연구개발 기반도 조성하고 집적화를 이제 추진을 해왔습니다. 특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모터 핵심 부품인 이 히토리 연구 자석하고 모터 코어하고 뭐 하우징 생산 기업 같이 이제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왔었습니다. 자, 경제적 파급 효과 기대해도 될까요? 예, 대구시는 특화단지 구축으로 한 향후 10년간 생산 유발 효과는 한 6조 정도 되고 일자리 창출은 한 4,100명 정도 이렇게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산업부는 이 특화단지의 이제 소부장 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또 예비 타당성 조사나 뭐 인허가 같은 것도 행정적으로 좀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부담금도 감면해주고 뭐 이런 단계별 이제 세부 요청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 전기차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우리 지역에 좀 친환경차 부품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하고 이 여객 기업 유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는데 대구가 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좀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네. 이번 특화단지 선정으로 정말 지역의 발전 또 네. 경제적 파급 효과 또 고용 네. 확대 많은 점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매일신문의 최원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시간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호우경보소 골프 논란을 일으켰던 홍준표 대구시장 소식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홍 시장이 회부된 가운데 홍 시장이 이제 사과한 데 이어서 오늘부터 경북 북부 지역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요? 네, 홍준표 시장이 사과를 한 날짜가 지난 7월 19일이었는데요. 그보다 하루 앞선 7월 18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예. 과거에 홍문종 전 의원이 수해복구가 한창이던 강원도에서 골프를 치다가 징계받았던 전례까지 거론되던 상황에서 사과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24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경북 북부로 수해복구를 홍 시장이 떠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수해복구가 끝나는 7월 26일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윤리위원들은 이미 징계위 회부 초창기부터 봉사활동 등이 양형에 반영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윤리위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봉사활동을 가게 된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사과, 만회 이런 것들을 진작에 했다면 이런 의심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홍 시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리위가 중징계를 내릴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사과가 있었고 또 이번 주에 수해복구 활동을 통해서 징계 수위가 좀 많이 낮춰질 수도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의 징계 수위는 제명, 출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렇게 4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일단 제명이나 출당 권유 가능성은 사과를 통해서 급격히 낮아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본인이 반성 의사를 밝히고 여론 수습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낮은 경고의 가능성은 좀 더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며칠 동안 일으킨 논란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냥 경고로 끝낼지 아니면 윤리위원들의 좀 고심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네. 결국에 경고로 수습되느냐 당원권 정지를 한두 달이라도 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당원권 정지 한두 달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홍 시장 입장에서는 오래된 당원이고 또 대선 후보를 예전에 지내기도 했었기 때문에 네. 제법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당원권 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 홍 시장이 묵묵하게 이걸 수용하느냐 아니면 다시 반발하면서 튀는 행보를 하느냐 이것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골프 논란을 통해서 홍 시장의 행보를 좀 전반적으로 평가해 본다면요?
네, 홍 시장이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얘기한 게 골프 당일에는 큰 비가 오지 않았고 골프도 중간에 중단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까지만 얘기했다면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핵심은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는 가운데서 주말에 단체장이 쉬는 게 당연하다는 듯 말한 것이 결정적으로 이를 키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종목이 골프라서 비난한 것만은 아니었고요. 그런데도 비판자들을 향해서 벌떼같이 덤빈다 이런 표현을 쓴 것도 문제를 키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대구시 재난 대비 매뉴얼에서 비상 2단계에는 시장이 맡은 역할이 없다라고 홍 시장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대구시는 재난 대응만 하는 기관이 아니죠. 전반적으로 챙기라는 의미에서 시장이 1차 지휘 책임에서 빠져 있고 부시장에게 간 것일 뿐이고 네. 시장은 언제든지 또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지휘 채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은 리베로라는 포지션이 있죠. 재난 대응 때 시장 포지션이 리베로였던 건데 홍 시장이 후보 선수로 오인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 세월호 참사 당시에 홍 시장이 경남도지사였던 시절이었죠. 참사 직후에 삼천포항의 여객선 터미널을 방문하고 긴급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관내 여러 시설의 안전점검에 돌입한다든지 이런 발빠른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그때와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것이 무엇인지 좀 스스로도 자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징계 절차에 회부된 가운데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의 운명이 또 도마에 올라 있습니다. 국회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향해서 김남국 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하라고 권고를 했어요. 네, 아직까지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확실한 범법 사실은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사법적 기준이 아니라 윤리적 기준으로 제명을 권고를 한 것이고요. 예. 일단 윤리 절차의 취지에 어긋난 권고라고 할 여지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드러난 사실이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회의 도중에 했던 거래가 200여 차례가 넘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다면 어쩌다가 한눈판 수준이다 이렇게는 봐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부분은 2021년 말 기준으로 김남국 의원이 신고했던 재산이 12억 원이었었는데요. 예. 근데 당시에 가상자산 계좌에 있던 현금성 잔고가 99억 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중에 9억 원을 인출한 사실도 드러났고요. 그러니까 신고한 재산보다 8배가 많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따로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재산을 은폐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냐라고 하는 지적이 당장에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많은 자산을 따로 빼두고 9억씩이나 인출을 했었는가, 무엇을 한 것인가 이 의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회 윤리자문위가 김 의원 제명을 권고했지만 실제로 제명되려면은 이제 국회 윤리특위 의결을 거쳐서 국회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하는데 제명 가능성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민주당 특히 당내 김남국 의원과 가까웠던 성향의 의원들은 사법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문제인데 제명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제명이 44년 전에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 제명 이후에는 없었거든요. 이후 첫 제명이라는 것에 부담 느끼는 의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게 국회 징계 수위에서는 제명 바로 다음의 징계가 출석정지 30일이거든요. 예. 제명하고 출석정지 30일 사이는 좀 간극이 큰 편이라서 출석정지 30일로 수습될 수 있을 거냐, 가벼운 조치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좀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또 수사 중이고 만에 하나 무혐의가 나오면 나중에 어떡하냐 이런 이유가 가장 유력하게 등장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여론의 질타 이런 것들 때문에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에게 복당이라든지 내년 총선 공천을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래서 징계가 어떻게 되느냐보다 더 뚜렷한 것은 정치적 진로가 밝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자, 수해 이후의 전국의 흐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홍수 피해를 계기로 국민의힘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긍정적 재평가가 부상하고 있는데 마침 감사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의 4대강 보혜 개방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 지적한 거는 보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분석이 왜곡됐다거나
위원회 구성이 편향적이었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고 예. 도를 개방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말기 박근혜 정부 초기에 걸쳐서 4대강 감사를 실시를 했었고요. 그때 수질 관리가 부적절했고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변경했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있었던 감사에는 홍수 예방, 물 부족 대응에 효과가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예. 실제 홍수는 강 본류가 아니라 지천에서 잤다. 이 부분은 뭐 낙동강을 끼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도 잘 아실 것이라고 그렇죠. 보여지는데요. 네, 4대강 사업 때는 사실 본류 한복판을 크게 준설을 했을 뿐이고 지천변은 정비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류 정비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거를 포스트 4대강이라고 부를 만큼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준설하고 연속성이 있는 건 아니다. 이 점도 좀 짚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현 정부와 여권이 사건 사고를 계기로 전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사례가 또 있는데 그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에 대해서 사회적 추모 열기가 지금 높은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총리를 포함해서 정부와 또 여권 보수 진영 인사들이 학생인권 조례 부작용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네, 학생인권 조례는 체벌이나 차별을 금지하고 두발 규제 완화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전국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고 예. 학생 인권이 신장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근데 그동안 교사 권리는 그만큼 신경을 못 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은 충분히 되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명심을 할 것은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이 제로섬 혹은 반비례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학생인권 조례가 시행되는 지역에서 교권 침해 건수가 늘어났느냐 했을 때 늘어난 지역도 있지만 줄어든 지역도 있고 별 변화가 없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구나 인천처럼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지역이 최근에 오히려 교권 침해 건수가 크게 늘었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침해된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는 아직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유념할 거는 어떤 학생 인권을 보장한다는 것이 다른 학생이나 다른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단호하고 정당하게 통제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게 부족했다면 메워나가야 될 일이겠고요. 다만 이거를 체벌 부활이라든지 규제 일변도로 풀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점도 좀 같이 짚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현재 학부모들은 과거에 숨막히는 학교 생활을 했던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학부모가 돼서 학교에 불신을 보내고 있는 것도 현재 교육 현장 갈등의 원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그 강력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악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치 알아야 바꾼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보 클립. 대구시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타지역 청년들이 대구 도시재생구역에서 취업과 창업의 꿈을 실현하도록 대굴대굴 대구론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구 로컬살이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 한 달간 거주하면서 진로를 모색하고 대구 정착 가능성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집 대상은 19세에서 39세의 타지역 청년으로 오늘부터 8월 13일까지 대구 창업허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이 제6회 국제무한상상 생활발명 경진대회를 엽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지구를 구하라, 우리가 그린 지구로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토대로 청소년들이 직접 미래의 지구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구현하도록 기획했습니다. 세계의 만 11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청소년이라면 3인이 한 팀으로 지원 가능하며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과학적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랍니다. 대구 예술발전소와 달천 예술창작공간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8월 20일까지 교류전 입고르를 엽니다. 전시 제목인 등호의 의미처럼 양 기관의 작가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작품 활동에 대한 열정은
동등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전시 기간 동안 대구예술발전소는 달천예술창작공간의 입주작가 6명의 작품을 전시하고 달천예술창작공간에서는 대구예술발전소의 입주작가 8인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교류전을 통해 청년 예술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대구 서구의 비원 뮤지컬은 이번 주 목요일 저녁 라흐마니노프를 좋아하세요 공연을 엽니다. 이번 공연은 비원 뮤지컬의 입주음악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상주 음악가인 피아니스트 박연우가 기획하고 제작합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인 라흐마니노프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공연으로 피아노와 첼로 두 가지 악기로 프로그램을 구성합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는 공연으로 오늘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예매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비원 뮤지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 중 입을 벌릴 때마다 턱에서 소리가 나고 통증이 느껴진다면 턱관절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거나 턱을 괴는 자세, 외상으로 인한 뼈 이상 등은 턱관절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이를 악무는 습관을 고치고 혀를 윗니 뒤쪽에 두고 코로 숨쉬는 혀 운동법을 생활화하는 게 좋습니다. 또 턱관절은 경추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너무 높지 않은 베개를 사용하는 등 경추 건강을 챙기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스트레칭을 자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대구와 경북 내륙, 북동 산지에 1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이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산림청이 경북 지역에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앞서 내린 비와 또 산사태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산사태 발생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긴급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유사시에 마을 회관이나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셔야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